저희 아버지는 꽤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가 능력도 있으시고 자상한 분이었기 때문에 살면서 종종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지긴 했지만 한 번도 마음이 허하다거나 외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업무 와중에도 늘 제가 우선이신 따뜻한 분이었어요. 우리 예쁜 딸,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꼭 좋은 남자에게 시집 가야 하는데. 제가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늘 걱정이 없다고 말하시는 아버지였지만 그런 아버지가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결혼이었죠. 아버지는 제게 어머니가 없다는 이유로 혹여나 시부모 될 사람들이 나쁜 이야기라도 하면 어쩌나 많이 심란해하시곤 했어요. 요즘이야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쪽에 안 계시는 가족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 아래에서 일반적으로 자라온 집은 보통 결혼 상대방 쪽 부모가 한 명이라도 없고 하면 여전히 인식이 좀 안 좋으니까요. 아빠는 우리 딸이 돈 많은 집이랑 결혼하지 않아도 돼. 남편이 꼭 능력이 엄청날 필요도 없단다. 그저 너 하나 반듯하게 책임질 수 있고 죽는 그날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면 된다. 그랬던 아버지였기에 제가 신랑감이라고 한 명을 데려왔을 때 그 누구보다 좋아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당시 연인으로 만나고 있던 제 남편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상형이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책임감도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가족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상한 사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이 얼마나 흔하겠습니까? 이상형은 말 그대로 이상형이니까 그저 그런 바람만 마음에 품고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저에게 딱 이상형에 걸맞는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첫 만남도 참 운명 같았어요. 서로 같은 카페에 있었는데 메뉴를 주문하다가 서로 핸드폰이 바뀐 걸 모르고 상대방 걸 가져갔거든요. 하필 케이스의 기종까지 완전 똑같아서 저도 남편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행히 둘 다 카페에서 나가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 서로 겸연쩍게 핸드폰을 다시 교환하면서 눈을 마주쳤는데 저도 남편도 어떠한 이끌림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종종 밥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오다가 사귀게 된 겁니다. 살면서 연애를 자주 한 건 아니지만 설사 제가 연애를 많이 했다고 해도 정말 남편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것 같았어요. 5년을 사귀면서 같이 공원이라도 거닐다가 벤치에 앉을라 치면 매번 손수건을 펼쳐서는 제가 앉을 자리에 깔아주는 사람이었죠. 연애 초반에 한두 번이야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해주나 보다 싶었지 그 한결같은 모습이 5년이 되니까 그런 작은 부분에서 이 남자면 괜찮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성태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상냥하고 다정하면서도 어른에게는 예의 바르면서도 싹싹한 모습을 보이는 제 남편을 아버지도 참 좋아하셨어요. 제 남편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형편이 그리 좋진 않았죠. 그리고 남편 또한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 하나만 보고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빠가 전에 이야기했지? 나는 네가 꼭 좋은 집안에 시집 가길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딱 보니까 저 친구는 너도 아주 끔찍히 아껴줄 것 같고 가족만 바라보고 살 것 같구나. 좋은 남자 만나서 다행이다. 내 딸 행복해라. 이미 시부모님 되실 분들 허락은 맡았기에 아버지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희는 빠르게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남편 쪽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저랑 남편 둘이서만 번 돈으로 모든 걸 시작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신혼집은 물론 결혼식장의 혼수까지 전부 다 대주셨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된다고
한 가지만 도와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전부 해주는 건 제가 너무 죄송스럽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하나뿐인 딸 결혼식인데 못 해줄 게 뭐가 있냐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꽤 호화로운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일들만 지속될 줄 알았어요. 불과 반년 뒤 아버지의 암 말기 소식을 듣기 전까진요. 아버지가 암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아닐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검사를 받아봤는데 결과가 똑같더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미련 같은 거 하나 없어. 하나 있는 너도 이제 결혼해서 네 가족 꾸렸으니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아버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랑 오래오래 같이 사셔야죠. 아버지는 연신 아버지를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저를 두고 치료 꼬박꼬박 받을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다독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치료를 받아도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암 치료는 안 그래도 체력이 떨어진 아버지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았죠. 시간 날 때마다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보러 갔지만 그럴 때마다 점점 왜소하고 초췌해지는 아버지 모습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늘 애써 울음을 참다가 남편에게 안겨 조용히 목 막힌 눈물을 흘리는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아버지를 뵈러 매일같이 방문했는데 어느 날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장인어른이 나한테 장인어른 회사를 물려주고 싶으시대. 남편과 단둘이서 할 말이 있다길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싶으면서도 자리를 비켜줬는데 아버지는 본인의 죽음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힘겹게 키워온 회사를 제 남편에게 넘겨주려 했던 모양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회사를 넘겨주는 것에 대해선 많이 고민하셨다고 해요. 그냥 회사를 통째로 팔아서 나중에 제 유산으로 남겨놓는 것도 고려를 했지만 그 회사는 아버지의 젊을 적부터 아버지의 피땀 눈물이 모두 담긴 회사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남편이 저를 대하는 걸 보고 또 아버지가 아프실 때마다 함께 병원을 찾는 모습에 아무래도 이 회사를 제 남편에게 물려줘야겠다고 다짐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짧은 사이에 아버지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셨고 저도 그저 막연히 아버지가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으론 아버지와의 이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없을 미래를 먼저 생각하신 아버지의 행동이 마음 아프면서도 저도 한편으론 그걸 받아들였죠. 내 남편이면 우리 아버지 회사 그 누구보다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지 딱 2달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회사를 남편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재산들은 전부 제 유산으로 남겨졌죠. 구체적인 액수는 제 남편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평생 놀고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돈 제게 없어도 되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가까운 가족을 떠나보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별이란 건 미리 준비하고 있어도 막상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던 것이 무색하게 견딜 수 없어진다는 걸요. 여보, 괜찮아. 장인어른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야. 거의 우울증에 걸리기 직전으로 방에 틀어박혀 있던 저를 달랜 건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응원과 위로에 힘입어 저도 조금씩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한평생 자상하고 다정할 것 같던 남편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은 지 한 달 정도 지나자마자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집안일만 하면서 왜 그렇게 내가 늦게 들어오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당신이 회사 사장이 어떤 일 하는지 알아?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나 갑자기 회사 들어온 거 알잖아. 아무 준비도 없이. 다른 직원들이 뒤에서 낙하산이라면서 욕하는 거 들으면서 회사 일에 빨리 적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왜 그런 마음도 몰라주는 건데? 남편은 저랑 사귀면서 한 번도 저에게 나쁜 말 한 적이 없어요. 제 앞에선 그은한 욕설도 한 번 안 했죠. 저에게 안 한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요. 언제나 반듯하고 올바른 모습만 보여왔던 남편이기에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날카로운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심지어 아내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평소 매일같이 빨리빨리 들어오거나 아니면 미리 얘기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집에 돌아오면 인사도 한번 제대로 안 하는데 당연히 아내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좀 여유가 있는 주말만 되면 맨날 어디 놀러 가자고, 어디 가고 싶은데 없냐고 먼저 물어보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달고 살고 제가 말이라도 조금 걸려고 하면 늘 귀찮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남편이 인품 하나만 믿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계속되니까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당신 요새 너무 이상해.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야? 당신 스스로도 알 거야. 당신이 예전에 나 대하는 거랑 지금 나 대하는 게 너무 다른 거. 대체 왜 그래? 뭐가 문제인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진짜 귀찮게. 넌 꼭 일하고 들어온 사람 붙잡아서 그런 이야기 해야겠냐? 나 피곤한 건 안 보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바가지 긁고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해. 나도 너랑 계속 이런 대화하는 거 짜증나고 지친다. 아버지 살아계실 땐 그렇게 매일같이 병원에 함께 가서 아버지 병간호도 잘하고 저한테도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남편인 것처럼 굴더니 대체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심지어 남편이 다정했던 것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할 적부터 남편이 상냥하게 저를 대해주는 모습에 끌렸으니 못해도 6년 정도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던 건데 안 그래도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저는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마음을 기댈 곳이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제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했죠.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은 이유나 차근차근 이야기해봐. 우리 솔직히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이렇게 이혼 얘기 꺼낸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혼을 하더라도 나도 좀 알자. 당신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나 그래도 당신 와이프인데 이 정도 알 권리는 있지? 아이씨, 그걸 몰라서 물어? 너 여자 구실 제대로 못하잖아. 나도 솔직히 내 아이 낳아줄 수 있는 그런 여자 만나서 애 아빠 좀 되고 싶다. 아, 이렇게 전부 이야기해야 속이 후련하냐? 기껏 너 생각해서 말 안 하고 조용히 이혼만 하려고 했더니. 남편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말았죠. 저에게 가장 아픈 비수를 꽂더군요. 제가 어릴 적에 엄청 큰 수술을 했었는데 그 수술 때문에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를 못 갖는 몸이었어요. 아무래도 연애를 하다 보면 결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연애 횟수가 오래됐다 싶으면 남자친구들에게 모두 이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래도 괜찮으면 계속 사귀었고 아닌 사람들과는 서로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별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과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할 때 저는 언제나 담담한 척을 하지만 정말 마음까지 담담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제 애를 갖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저 사실 결혼은 하고 싶어도 출산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괜찮은 척했지만 그러면서도 혼자 방에서 엄청 울었어요. 다들 반응은 달랐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은 다 당황하거나 순간 어떤 말을 꺼낼 줄 몰라 하면서 버벅거렸는데 유일하게 남편만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었겠네. 내 앞에선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돼. 애 못 낳아도 괜찮아. 나는 당신이 낳아줄 애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랑 함께 있고 싶은 거니까.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해서 펑펑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여전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 말은 제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거든요. 누구도,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조차 보듬어주지 못한 제 상처가 처음으로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해준 남편이 갑자기 이제 와서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로 저를 공격하다니. 이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충격이었어요. 제가 할 말을 잃고선 멍하니 서 있으니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누가 절 붙들어 두기라도 한 듯 한참을 거실에서 우두커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그 말을 듣던 그 순간에도 잠깐 이러는 걸 거야.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예전의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희미한 믿음이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상반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답답해하실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네요.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저라도 과거의 제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큼 남편을 믿었고 사랑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상처받는 일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상처에 아파하는 한편 분명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아주 조그맣게 제 안에 남편에 대한 희망이라는 게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에 대한 희망을 품든 품지 않든 이혼은 이미 척척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처음에 제게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자기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회사를 찾아오려고 뒤늦게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이미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때쯤 되니 슬프거나 화가 나는 것보다 허탈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짜놓기라도 한 것처럼 일을 진행해 나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저에게 그동안 쭉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회사를 남편이 물려받은 지 한 달 뒤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3억이라는 돈만 받고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나마 돈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게 천만 다행인 걸까요? 사실 그까짓 돈 안 받아도 됐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은 제게 차고 넘치도록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저를 홀대하는 남편이 괘씸해서라도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야겠더군요. 그래서 그 돈 받고 몇 천만 원은 바로 기부하고 남은 돈은 통장에 넣어뒀다가 또 기부하고 싶은 데 있으면 작게는 몇십만 원, 크게는 몇백만 원까지 기부했고 이혼한 뒤 스스로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다니던 고아원 봉사에서 애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썼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가 흘렀어요. 제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았으니 늦게나마 다시 결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첫 남편에게 크게 데인 저는 또다시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마음이 차는 사람도 없었죠. 오히려 저는 이혼한 뒤 다니게 된 봉사가 얼마나 즐거운지에 대해서 더 눈떴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고아원 봉사를 자주 다녔는데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라고 경계도 하던 애들이 이제는 저만 오면 선생님 왔다! 하면서 뛰어오는 게 얼마나 귀엽고 보기 좋은지. 돌보는 아이들 생일이 되면 예쁜 옷도 사주고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고아들에게는 새 학용품의 책가방도 선물로 줬습니다.
저를 위해서 돈 쓰는 것보다 아이들을 위해 돈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고아원 봉사만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유기동물 보호소에도 봉사를 다녔거든요. 한 3년 정도 꾸준히 봉사를 갔는데 거기서 인연이 닿아서 강아지 한 마리도 키우게 되었어요. 난 요즘 보면 얘가 참 승리자인 것 같아. 결혼해봤자 뭐해? 남편 등살에 애 키우느라 바쁘고 시부모 눈치 봐야 하고 내 인생은 없잖아.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여자든 남자든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꼭 가족을 이루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진정으로 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사람이 능력 있으면 꼭 결혼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해도 이혼하고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재밌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때문인지 친구들은 저만 만나면 맨날 부럽다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나쁘지 않은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과 잘 살고 있는 만큼 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웃기만 하고 넘겼죠.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진짜 24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 9시, 밥을 대충 먹고 집에서 가볍게 운동도 한 뒤 청소하고 나면 12시, 또 점심을 먹고 봉사가 있는 날에는 봉사를 다녀오고 아니면 바깥에 뭐 구경할 거리라도 있나 싶어서 다른 동네로 차를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면 또 저녁 6시쯤 되어서 밥을 먹고 가볍게 운동도 좀 하면 금방 잘 시간이에요. 가끔은 허덕일 만한 스케줄이 있는 날도 있었지만 그렇게 사니까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근래 뭐 좀 사려고 주문해 둔 게 있어서 혹시 거기서 연락이 온 건가 하고 받았어요. 다시 생각해도 짜증나네요. 그 전화를 받아선 안 됐었는데. 여보세요? 잘 지냈어? 연락을 안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제 전남편이었죠. 그 사이에 제 번호도 바뀌었는데 대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낸 건지, 그리고 왜 갑자기 전화를 했는지. 궁금한 건 많았지만 애초에 그 사람이랑은 다시 연락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제발 좀 이야기를 들어달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미련했어. 그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당신을 저버려선 안 됐는데.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우리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될까? 나 이제는 정말로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살 자신 있거든. 이혼할 때 어렴풋이 느끼긴 했습니다. 제 아버지 돈을 노린 것도 있긴 할 테지만 분명히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했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 한켠에 의심만 남겨두고서 끝났던 일인데 이렇게 전 남편 입으로 직접 자기가 여자가 있었단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나서 아주 기구하게도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저 젊고 예쁜 외모에 혹해서 저랑 이혼한 뒤 아주 신나가지고 제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에서 번 돈으로 상간녀랑 따로 나가서 살았는데 그 상간녀가 무려 10년에 걸쳐서 그 재산을 전부 자기 쪽으로 빼돌렸나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회사 사정도 점점 안 좋아졌다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비록 아버지가 일군 회사이긴 했지만 그놈의 행실을 보면 절대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조금만 알아보면 회사가 잘 굴러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어요. 만약 그놈이 일군 회사라면 망하게 하려고 저주라도 내렸겠지만 그 회사는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회사이니 잘 된다 하더라도 또는 망했다고 하더라도 제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여자애 놀아나면서 회사까지 말아먹었다더군요.
그리고는 전 남편에게 아예 대출까지 받게 하고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잠수를 탄 모양입니다. 제 동정심이라도 유발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치부가 될 만한 이야기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전부 다 말해주는데, 과거에 저였다면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도 전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쩌란 거야? 이제 돈 없으니까 다시 내 재산이라도 빨아먹으려고? 헛소리 하지 마.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찬물에 세수하고 발 닦고 잠이나 자. 당신 같은 쓰레기랑 다시 만날 일 없으니까. 이 번호로 또 전화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알아두고. 제 배신감에 비하면 참 하잘것도 없는 말이었지만 전 남편에게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 말한 건지라 전화를 탁 끊고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이혼하고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저를 위해 살고 있었는데 전 남편은 그동안 멍청이처럼 상간녀에게 재산이나 다 뜯기고 거렁뱅이가 되었으니까요. 물론 그 재산의 출처가 저희 아버지의 것이라는 건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키운 회사인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저를 배신한 전 남편이 제 아버지의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간녀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았어요. 전 남편은 아마 죽도록 후회하겠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시 상황을 일으키지 못하고 지금보다 더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과의 통화가 불쾌하긴 했지만 종종 열심히 살면서도 그렇게 전 남편에게 속아 넘어간 제가 한심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 전화 이후로 저는 완벽히 나아진 것 같습니다.